그 말은 장래를 맴돌았지만 아무도 붓을 들어 적지 않았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으로 남겨지는 법. 이이첩 역시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들의 마지막 숨결마저 법전 위에 흘린 핏자국처럼 허공에 번져갔다. 의금부 군졸들이 정인홍과 이이첨을 질질 끌고 나가자 궁궐안은 한순간 꺼림칙한 정적에 잠겼다. 이윽고 어딘가에서 기와장이 깨지는 소리, 울부짖는 친척들의 신음이 들려왔다. 대북파 가문에 속한 자들, 혈통이 닿은 이들, 조금이라도 그들의 뜻을 지지했던 이들 모두가 추포되고 신문되며 대부분 사약이나 효수로 그 목숨을 잃었다. 궁궐 바깥 젖은 흙 내음이 풍기는 골목마다 비명과 오열이 스며들었다. 수백 명이 넘는 대북파 관계자들이 차례차례 처형당했다. 주검들은 저작거리 한편에서 혹은 궁궐 담장 밖에 나붙은 행랑채 뒤편에서 피를 뿌리고 있었다. 그 피는 마치 잉크처럼 도성의 골목들을 어둡게 물들였다. 방금 전까지 권력에 매달려 살던 이들은 머리카락 한 올, 손톱 하나 남김없이 베이고 찢겨 바람에 흩어졌다. 임목대비는 서궁의 창문을 통해 그 참상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전하, 그리하여 왕권을 얻으실지언정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짐승 같은 비명이 그녀의 목소리를 파고들었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터, 나라는 피로 굴러가도 백성의 신뢰 없이는 오래 서 있지 못하오. 인조는 대비의 말을 들었으나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지금 오직 권력의 안정만을 그리는 냉혹한 설계도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북파를 뿌리째 뽑고 그 자리에 서인들을 견제하며 신권과 왕권의 미묘한 균형을 탑처럼 쌓아 올려야 했다. 나약한 자는 왕자를 지키지 못하고 강하지 않은 자는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늦은 밤 차가운 달빛이 기울 무렵 인조는 홀로 깊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창밖의 밤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술잔에 비친 그의 얼굴은 어딘가 구겨진 두루마리 같았다. 나는 옳은 일을 한 것인가?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척박한 이 땅에서 정의란 무엇이며 명분이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백성의 신뢰가 아니라 명분과 권력뿐이다. 만약 내가 이 줄타기를 실패한다면 왕좌는 다시 흔들리고 말리라. 인조는 잔을 비우고 다시금 결심을 굳혔다. 신하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다. 폐하, 이제 모든 숙청이 끝났습니다. 조정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소리에 인조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패부 깊은 곳에서 잿빛 의혹이 일렁였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광해군의 전철을 과연 자신은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숙청 이후의 조정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피로 물든 돌바닥은 물로 닦여내고 시신들의 흔적도 깨끗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궁궐 안에는 여전히 화약 냄새 같은 불안이 스며 있었다. 서인들은 새로운 권력을 탐하며 인조를 견제할 틈을 노리고 있었다. 권력이란 본디 빈틈을 배신과 음모로 가득 메우는 모래시계와도 같았다. 왕은 그 속에서 잠시나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지만 언제든 그 모래 더미에 파묻혀 버릴 수도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인조는 서궁의 문턱에 서서 황량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 어디선가 부러진 목소리처럼 바람이 울었다. 그는 혼잣말로 내뱉었다.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릴지언정 결코 이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피로 얼룩진 왕좌가 그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그 시대는 시작부터 피비린내와 공포 그리고 불안한 침묵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인조의 왕권은 한 겹 더 두꺼운 갑옷을 두른 듯 했으나 그 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과 불신의 불길이 가늘게 타오르고 있었다. 결국 이 조정에 진정한 안정이 깃들 날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한양은 다시금 숨죽여 있었다. 광해군의 몰락과 인조 반정의 성공 이후 궁궐 안팎은 새로운 긴장감으로 감돌았다. 피로 얼룩진 정치판 위에 차갑게 가라앉은 먼지를 털고 인조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경회루 연못가의 버드나무 가지가 봄바람에 아련히 흔들리고 청아한 새소리가 실바람에 흩어지던 어느 날 인조는 마침내 묵직한 결단을 내리고 영의정 이원익을 다시 등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원익은 남인 출신으로 한때 유배를 당할 만큼 굴곡진 삶을 살았으나 선조 시절에도 나라를 위해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던 신하였다. 반정 이후 서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듯한 조정의 분위기 속에서 인조는 이원익을 등용함으로써 균형추를 만들고자 했다. 인조가 승정원 도승지에게 명령하자 이원익은 한양으로 불려왔다. 먼 길을 걸어왔는지 그의 겉옷에는 누더기 같은 먼지가 앉았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다. 인조는 그를 인정전으로 불러들여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영의정 이원익을 맞이하라. 조용한 궁 안은 예를 갖춘 신하들의 움직임으로 가볍게 물결쳤다. 이원익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폐하, 먼 길을 불러주시니 감읍할 뿐입니다. 인조는 그를 일으키며 낮게 속삭였다. 대감의 지혜가 필요하오. 이제 나라를 다시 안정시키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원익은 담담한 음성으로 답했다. 폐하, 조정을 안정시키는 것은 공신과 당쟁의 균형이 아니라 백성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저 같은 노신은 그저 작은 초석일 뿐이니 그 위에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폐하와 조정 모두의 몫입니다. 그의 복귀 소식은 단숨에 조정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서인과 남인, 이제 막 인조의 신임을 얻은 세력들 사이에서 이원익은 묘한 균형점이 되어갔다. 남인 출신 영의정의 등장은 인조가 서인에게만 기대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동시에 반정의 공을 세운 서인들의 얼굴에는 얇은 긴장감이 번졌다. 며칠 뒤 경복궁 인정전에서는 공신들의 훈호를 수여하는 대대적인 의식이 열렸다. 반정에 참여했던 이들을 1등부터 3등까지 공신으로 서열화하는 자리였다. 궁중은 화려한 장식으로 둘러싸였고 신하들의 예복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깔들이 시리도록 눈부셨다. 북소리가 절도 있게 울리고 궁녀들의 장식물들이 가볍게 흔들릴 때 인조는 어좌에 앉아 공신들을 향해 말했다. 반정의 공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나라를 뒤흔든 격변 속에서 그대들은 충의를 다해 광해군의 폭정을 끝냈다. 이제 그 공을 세상에 알리고 마땅한 자리에 올려 예우하겠노라. 1등 공신으로 오른 김유와 이규의 가슴에는 황금빛 훈장이 드리워졌다.
두 사람은 고개 숙여 인조에게 감사했으나 속내는 각기 달랐다. 김유는 눈길 한번 이괄에게 던지며 속삭였다. 이괄, 그의 마음속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그가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올지 모른다. 그 생각에 김유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괄은 단정히 서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2등 공신으로 책록되었다. 반정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자신하던 그로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내가 아니었다면 반정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이 정도로만 치켜쓰는군. 이괄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미묘한 형체를 이루며 꿈틀대고 있었다. 3등 공신으로 밀려난 다른 30여 명의 인물들은 입술을 잘근대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은 훈호를 받았으나 왕의 선택은 이미 내부 서열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었다. 그 서열의 가장 높은 곳에는 김유와 이귀가 서 있고 그 아래에서 이괄과 나머지 공신들이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의식이 끝난 뒤 인정전 문 밖에서 서인 세력의 일부 인사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이원익이라니 남인을 영의정에 앉힌 의도를 짐작하겠나. 폐하께서 서인만 의지하지 않으시겠다는 뜻 아니겠소. 장차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도 모를 일일세. 한편 이괄은 깊은 회한에 젖어 홀로 어둑한 궁박 담벼락 가까이 서 있었다. 찬바람이 그의 관모 사이로 파고들었고 등 뒤로 저물어가는 해가 붉은 빛을 토해냈다. 이렇게는 안 된다. 그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룬 공로를 반토막 내고 그들을 우두머리에 두다니 언젠가 이 부당함을 바로잡고야 말리라. 그의 눈빛은 매섭게 날이 서 있었다. 인조는 침전으로 돌아와 홀로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귀기 서린 달빛이 창호지를 흐릿하게 적셨다. 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왕좌를 손에 넣었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공신들 사이의 균형, 이원익 등용으로 보여준 나의 의지, 그리고 이괄의 불만. 이 나라는 아직 진정한 안정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조정의 신하들에게 재차 당부했으나 그 목소리는 허공에서 사그라졌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나 내부는 또 다른 음모와 갈등의 씨앗들이 부글거리며 싹트고 있었다. 피해 대가를 치른 왕좌는 쉽사리 굳건해지지 않았고 궁궐 안팎에는 이미 새로운 균형점을 둘러싼 이권과 음모의 불꽃이 조용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결국 시대는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다. 인조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칼을 쥐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원익과 서인, 남인, 그리고 욕망에 불타는 이괄, 그들 모두가 얽히고 설키어 만들어내는 미묘한 긴장 속에서 조선은 새로운 변혁의 길목에 서 있었다. 왕은 호령할 수 있지만 결코 이 나라를 온전히 제 손안에 넣을 수는 없다는 진리가 다시금 서늘히 떠오르고 있었다. 아직 새벽에 어둠이 가시지 않은 1623년 어느 봄날, 한성부의 골목길 어귀의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인조반정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도성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고 얽히고 설킨 권력 다툼의 그림자가 골목 저편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괄은 한성판윤에 봉해진 직후부터 마치 기름에 젖은 심지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반정 이후 그는 북방에 거칠고 삭풍 부는 전장을 다시 밟고자 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적을 베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 놓인 것은 번화하지만 허울뿐인 도시의 평온,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서류 더미였다. 형형한 눈빛을 감춘 채 이괄은 한성부 관아의 마루 끝에 서 있었다. 새까만 갓 아래로 들이운 눈썹 사이로 도성을 응시하는 그의 시선은 날카롭지만 동시에 애틋했다. 인조가 내린 이 벼슬은 분명히 전기품이라는 고귀한 지위를 뜻했으나 그것은 이괄에게 쇠사슬일 뿐이었다. 그는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쩌다 이 좁은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었는가? 북방의 외로운 들판, 말발굽 소리와 흙먼지, 휘날리는 진중을 그리며 그는 다시금 허리춤의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다. 물론 지금 그의 허리춤에는 칼 대신 인장을 찍을 도장이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장군, 축하드립니다. 한성판윤 부임 축하를 전하는 측근의 소리가 마루 아래에서 울렸다. 이미 몇 번씩 들어온 상투적인 말이었다. 이괄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희미하게 비틀며 대답했다. 축하라니, 좋은 말이지.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뜻을 나는 알고 있네.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어지러운 한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했다. 도적들이 성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민심을 어지럽혔고 일부 아전들은 관리들을 매수하며 곳간을 채웠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욱한 공기를 가르고 이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애썼다. 북방 전선에서 적과 부딪히던 날들처럼 단칼에 정리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여기 한성에서는 칼보다 붓이, 말보다 문서가 우선이었다. 마음속에 꿈틀대는 불만은 쉽게 진압할 수 없는 도적대와 같았다. 어느 날 그를 따르던 부하가 물었다. 장군, 북방에 계실 때는 칼과 말로 세상을 다스리셨는데 지금은 문서와 도장뿐이니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괄은 잠시 침묵했다가 무겁게 대답했다. 답답하긴 하지. 하지만 아직 왕께 빚진 바가 있으니 감수해야지. 그러나 그의 속내는 달랐다. 왕은 날 두려워한다. 내 칼끝이 언젠가 궁궐을 향할까봐 꺼리는 것이 틀림없다. 이괄은 이를 악물었다. 인조는 그를 신뢰한다면서도 손닿을 수 있는 곳에 붙잡아두고 싶어 했다. 절대로 북방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도성에 묶어둘 생각이 분명했다. 그날 밤 어두워진 궁궐의 한편전 달빛 아래 인조와 이괄은 정막 속에 마주 앉아 있었다.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방. 인조는 찻잔에 담긴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이괄을 응시했다. 그 시선에서 읽히는 것은 강한 경계심이었다. 장군, 인조가 입을 열었다. 한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일입니다. 자네의 역할은 막중하오. 이괄은 고개를 숙였으나 마음속에선 불만의 화염이 활활 타올랐다. 그는 속에서 부글거리던 생각을 밖으로 토해냈다. 폐하, 북방의 여진족이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신다면 제 칼은 더 크게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조는 고개를 저었다. 장군의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하오만 지금은 장군이 이곳에 필요하오. 북방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시오. 이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차가운 방 안에서 그의 손끝이 떨렸고 인조의 눈빛 속에 담긴 불신을 선명히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늦게 관아로 돌아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반정의 공신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왕의 그림자 아래 속박되어 있다.
하를 이렇게 녹슬게 둬야만 한단 말인가?